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주말이면 서울 번화가엔 불타는 밤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가 무색해지는 상황인데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내 가족을 감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꼭 한번, 정말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의 30배, 욜드 산업이 미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욜드. 욜드란 뜻은요, 젊게 사는 노년을 뜻합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력, 경제력은요 훨씬 더 크죠. 이런 노년을 말하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매일경제 29차 국민보고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이 공개되는데 미리 신문에 지금 실려 있어요. 세계 실버 산업 올해 15조 달러입니다. 15조 원이 아니고요. 15조 달러입니다. 젊어진 노년층이 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93 할머니가 코로나보다 강했다. 13일간 치료해서 완치가 됐는데요. 최고령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령층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런 분도 계셨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 그리고 미국 상황을 전하고 있네요. 유럽의 사망자 7,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 사실상 봉쇄가 됐다.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확산되고 있고요. 10억,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요. 외출 자제령의 대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2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세계 네 번째로 많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N번방 들끓는 분노 신상 공개하라. 청와대 청원이 3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게 200만. 그리고 이 회원으로 가입하신 사람까지 가입한 분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들 신상 공개까지 하라는 요구가 또 1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명 넘게 검거했고요. 경찰은 내일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 불효자입니다. 청년들, 청춘들, 코로나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할 경우에는요, 부모님 그리고 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세기 각국의 교민들이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다 보내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듣보잡 부모. 어느 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신상 공개
요구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내용입니다. 겁 없는 청춘 20대가 알고 보니 더 많이 걸린다. 겁을 없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내용을 실제 보면은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새벽 2시, 지난 21일 새벽 2시 상황,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난 21일 새벽 2시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한 클럽입니다. 청춘들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진으로 얼핏 보이지만 마스크를 쓴 청춘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상황, 그리고 환호를 지르는 것 같죠? 이 상황이 보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자 7,700여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령대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겠습니다. 0에서 9세 많지 않죠? 그러나 10대로 가면서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20대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위에 쭉 가면은 50대 많죠? 그러나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10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확진자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20대가 29%로 최다 확진입니다. 그러나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방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천하무적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확진자 3명 중 1명은 뜻밖의 20대다. 거리두기 소홀한 탓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도 분석하고 있고요. 19세 이하는 전체의 6% 그리고 증상부터 사망까지 대략 10일 정도 걸리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 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클럽, PC방 등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성업 중인 곳도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WHO와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부탁한 얘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젊은이들도 천하무적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질병 앞에 천하무적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불효자, 자식, 손주가 고령 부모에 옮기더라 이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무증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염은 여성이 62%, 사망은 남성이 56%. 여기 보면 남성 흡연율 높고 기저질환이 많다. 그리고 사망의 5%는 고혈압, 선식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박기주 교수님. 네네. 청년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청년들 천하무적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서 굉장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면 이제 예. 클럽, 예. 이런 댄스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굉장히 그 강압적인 예. 이제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수치에서 보시는 걸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저런 그래프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트렌드하게 예. 20대가 지금 10대와 30대 사이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데 예.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게 이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서 나왔듯이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천지 관련된 그 젊은 층이 많았다. 대구 경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집단 감염인데 그 가운데 20대가 많았다. 네, 신천지 교인 특성상. 그리고 예. 이제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젊은 분들이 활동성이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이 증가했다가 두 번째 요인이고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이 지금 자료가 데이터가 나온 것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예. 이게 이전에도 뭐 저희 같은 사람도 뭐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하고 독감이죠. 예. 독감하고 이거하고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이 그 개학 때 예. 방학 때까지는 독감이 이렇게 크지 않다가 예. 개학이 되면 이 다시 이렇게 5, 6월까지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예. 학교에 가서 예. 다시 바이러스를 교환해서 그 바이러스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은 둘째치고 자기 그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감염시켜서 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예. 이 학생들이나 이 젊으신 분들이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증으로 연세 드신 분에 비해서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긴 하지만 그 바이러스 자체는 그 치명성은 똑같기 때문에 예.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게 되면 사실 이런 거죠. 아주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본인이 저런 클럽에 가서 바이러스를 옮겨와서 예. 자신은 건강하고 조금 뭐 하루 이틀 누워있다가 예. 일어날 수 있지만 부모님한테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 아주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배려 정신이 없는 예. 그런 이타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예. 일시에 풍선 효과가 없도록 풍선 효과가 자기 그 할아버지 예. 할머니한테 나타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기사에 이제 코로나 불효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들, 특히 고령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뭔가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불효자라는 표현이 이 기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클럽 가는 사람들 대부분 20대인데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따닥따닥 평소보다도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입장할 때는 이제 안 쓰면 입장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형식치레라서 입장할 때만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은 한 3분의 2는 벗고 있는 것 같아요. 턱에 걸치거나. 일회용 잔을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샷잔이라 그래서 조그만 잔은 그냥 일회용 약간 소주잔 같은 그런 것도 막 썼는데 그 샴페인이나 아니면 보드카 먹는 이제 좀 큰 락잔이나 샴페인 잔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돌려 쓰고. 자, 윤경호 의원님. 클럽 입장에서도 또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청년들 너무 오랫동안 답답하게 있었다. 좀 나가고 싶다.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가 행사하는데 왜 옆에서 간섭을 하느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있죠. 예. 유럽이나 미국이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을 할 때 예.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치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폭증 사태 예. 맞았듯이 예. 이런 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나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 상대방이나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 그런 사태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가 개인의 인권 또는 뭐 개인의 권리 예. 이게 우선된다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예. 그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든다면 예. 그건 타율적인 강제로도 막을 수 있다. 아마 뭐 기본권을 연구하는 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잠시 우리가 또 다르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 역시 예.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예. 행사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왜 나에게 그걸 강요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예. 20대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 또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이 예. 나의 권리 행사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 결과가 빚어진다면 예. 그건 정말 타율적인 강제로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 박규수 교수님 말씀 중에 딱 한마디 들어있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각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WHO 사무총장의 얘기 중에 invinc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예. 그게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보면요. 예.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붙었던 표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무에게도 지지 않았다가 예. 영국 함대를 만나서 한순간에 그렇죠. 침몰했거든요. 예. 20대들이 지금 나는 괜찮다, 예.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박규수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예.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어떤 클럽과 같은 이런 장소요. 물론 정부에서 가능하면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꼭 가겠다면 뭐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이 있어요. 거리를 좀 널찍이 두고요. 입장할 때도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과연 그 고치를 다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또 갈등이 불거지게 되죠. 사회적 거리 두기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코로나 성역인가? 강력 자제 권고에도 교회 곳곳 예배 강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이 좀 멀리 잡혀 있죠. 뭐 참석하신 분 얼굴은 안 보이게 일부러 멀리 잡혀 있는데 굉장히 좀 가깝게 앉아 계시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뭔가 예배를 하고 합창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글쎄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 다중이용시설 중단 권고 대형 교회 현장 감독 나아갔지만 신도들 거센 항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광훈 목사 신도들 거센 항의 그리고 부산 시내 세 곳 중 한 곳 주말 예배를 했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달 6일 개학 위해선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을 피워야 됩니다.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 공고 아랑곳 않고 1000여 명 모여 예배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일부 교인들은 반발, 경찰과 몸싸움, 예배 중단, 또 이런 걸 시민과 신랑이도 벌였다. 여기 보시면 가서 인전 이 당국자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런 반응이랍니다. 경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종교 탄압하지 말고 쏙 나가라. 신도들의 반응 중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답니다. 이 경찰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였고요. 이 사진에도 보입니다. 먼저 박규수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원래대로라면 권고대로라면 가능한 예배를 좀 안 열었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였고요. 열더라도 신도들끼리 좀 널찍이 떨어져 앉는 게 좋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예.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개학 시기까지는 최대한 지금 현재 이제 90대,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 예. 확진자 수가. 예. 그걸 제 생각에는 한 20대 밑으로 떨어지거나 한 자릿수까지 가져야 예. 개학에서의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저 그림만 단순하게 보면 방역적 관점에서 보면 우선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과 그 찬송 부르시는 분은 뭐 거리를 일부러 유지하시려고 예.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예. 모여서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저 신도들 예. 교인들께서 이렇게 눈에만 봐도 굉장히 지금 다닥다닥 가깝죠. 붙어 계세요. 예. 그 앞뒤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손을 올리고 계시고 저런 그 상황이 뭐 장갑 낀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뒤에서 보면 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찬송을 하시니까 예.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이른바 침방울이 나오고 예. 앞에 그 또 묻어요. 그리고 또 이게 손을 또 이렇게 잡아요. 그 찬송가책도 잡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오시거나 가면서 아마 저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이 바이러스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저 교회를 아마 보건당국에서 저 운영 중단이나 저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는 예. 현재로서는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네. 물론 많은 교회 다수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요. 다수가 다 지키더라도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면 예. 그거는 본인 맘대로 행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올 곳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그 행동의 자유라는 게 그 보장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가 예. 굉장히 그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좁히는 거는 예. 이 지금 현대와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시민 의식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종교도 인본과 인문주의의 바탕을 둔 신본으로 가는 것이지 신본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세처럼 절대선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나 어떤 아니면 절대선과 절대악을 가르는 예. 암흑기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종교에서도 어쨌든 예. 신을 모시는 종교를 예. 그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인문과 인본을 중심에 두고 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지금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지금 정부 쪽에서 조금씩 나오는 얘기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를 그리고 예.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이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회에 좀 힘없는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상처를 좀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나오면 또 한 주를 열심히 잘 살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처를 더욱더 크게 하고 예. 사회를 좀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사회가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걱정받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오히려 사회를 걱정해야 되죠. 예.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역할을 깨닫는다면 저 종교 행사 당장 그 철회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많은 교회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원래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과연 무엇이 중요한 건지
좀 더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보겠는데요. 유럽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확진자 숫자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오늘 다뤄지고 있어요.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은요, 100%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내용 보면은 이쪽이 옆에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확진이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유럽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사는 미주는 제외돼 있죠. 자가격리 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를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요. 검사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유럽에서 1,300명 입국, 하루 검사비만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검사비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격리 조치가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들죠. 그리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은 생활을 못하니까 또 지급이 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입국 제한을 안 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다. 자가격리 2주간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일 때는 괜찮지만 점점 눈덩이처럼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요. 유럽의 경우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미주 쪽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하루 1,000명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비록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 감시를 실시합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예. 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러냅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면 치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성일 경우에도 이제 자가격리 중에서 보름가량은 머물고, 그리고 생활비 비용도 어느 정도 하고,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비용 문제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감염원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예. 저런 검사, 이건 뭐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방역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 문제는 비용인데 외국인에게도 우리가 검사비, 그다음에 유급 생활비를 예. 지원해준다. 뭐 치료비도 이건 다 하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치료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예. 비록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단기 관광객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뭐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예. 그렇지 않고 해외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있던 분들도 지금 불안하니까 들어오는 경우도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하는 거고 긴급 예비비도 쓰고 재난관리비도 끌어다 쓰고 왜? 공동체 자체가 지금 전립 기반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단순히 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사실은 국가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잘못하면 모두 무너진다. 공멸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이 검사비 조금 든다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검사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되물어보자면 아마 저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답은 없다고 점점점 우물쭈물 할지 그럴 모르겠어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하자는 얘기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쉽지 않아요. 지금은요. 방역 들어가는 비용, 뭐 예비비도 끌어쓰고, 뭐 사실은 뭐 내년에 쓸 예산도 땡겨 쓰자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생존하는 게 이기는 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경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방역도 마찬가지가 예. 아닐까. 감염원이 분명히 그쪽에 있다고 하는 한은 예. 당장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감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외국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인의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어찌 보면 혜택을 겨냥해서 예.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오히려 한국으로 약간 피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비행기를 탈 때 예. 증상이 나타나는 즉 발열 같은 쉽게 감지가 되는 예. 유증상자는 처음부터 걸러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증상자나 또는 열이 있는 걸 뭐 임시로 폐혈제로 예. 감추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찌 보면 모럴 해저드나 부도덕함을 막는 차원에서 예. 외국인의 경우에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 문제가요,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중국발 입국 금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때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빠른 시간 안에 늘어나니까 걱정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 중국보다 좀 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유럽발 입국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럽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시적으로 한 2주 정도 유럽이나 미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봉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봉쇄를 그렇습니다. 한다. 봉쇄 정책에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역학조사를 보면 31번 환자 때문에 환자가 폭증했다고 하지만 1월 달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오늘 뭐 여러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폐렴 환자들 조사해 봤더니 예. 31번 환자보다는 훨씬 더 전에부터 그 발병이 앞선 환자가 지금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1월 중순에서 예. 말에는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가 봉쇄 정책에 실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럽과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다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봉쇄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국인에 대해서까지 막을 수는 없다. 예. 미국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거든요. 예. 내국인은 전세기를 동원하든지 예. 뭐 지금 기존의 항공편을 동원하든지 내국인이 일단 들어오도록 하고 예. 그리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격리시설로 보내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예.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이런 차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외국인처럼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는 방역을 한다면 예. 추적형 방역 이거 다 못합니다. 비용도 그러하고 우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 추적형 방역만 하다 보면 우리 방역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주 동안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봉쇄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유럽이나 미주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좀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말씀이시네요. 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개방을 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칼에 이걸 막아버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일일이 다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오늘 또 제기되고 있어요. 다음 내용 역시 좀 고민할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전세기 보내달라 곤혹스러운 정부.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그 나라 상황 굉장히 위험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보고 전세기 좀 보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중국에 전세기 보냈죠. 이란도 보냈죠.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계신 교민분도 전세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간 항공편을 통한 입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 불구하고 항공사가 난색을 표명하자 이탈리아의 2대가 지금 가기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도저히 어떤 교통편으로도 우리나라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 때만 보내준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수단 원칙이 무너지며 필리핀, 중남미 등에서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럼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전세기 수송 논란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좀 맞서는 상황입니다. 세금 안 내는데 왜?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다. 교민을 보호하는 것은. 이런 주장이 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긴급지원비 항목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미 뭐 10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다 썼답니다. 이미. 그럼 또 다시 또 추가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또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김상일 평론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일이 다 정부가 응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제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예. 그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데는 개입을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예. 그러나 이제 그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그 정책은 그 효과성,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그거에 똑같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같은 거를 예. 굉장히 중요시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으면 예. 그 못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갈등 비용이 또 갈등 비용이 발생하잖아.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국가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걸 잘 판단을 해서 형평성을 지키면서 국가가 감당을 못한다면 예.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또 어느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광이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의 검사료나 자가격리료 이런 예. 것까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뭐 공공한 처지에 처해 예.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감당하는 건 국가가 오롯이 다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을 나간다거나 비즈니스 차원에 나간다거나 이런 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같은 예. 거를 좀 더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 교수님, 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받아들여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다 모셔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어떤 자원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쪽 그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예.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이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 어떤 신뢰 자본, 그 외국에 나가셔도 우리 국민이고, 예. 우리 또 그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던 간에 지금 현재 그 대구에서도 그렇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특별 재난이라는 용어를 썼죠. 예. 디제스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영사법에 나오는 재난에도 제가 생각해 이 감염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란과 우한 지역에 대해서 전 세계를 투입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 국민이라면 국가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예. 사방만방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로는 예.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차별적인 원칙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세계로 예. 외국에 있는 지금 유럽, 미국 이제 곧 남미도 갈 겁니다. 예. 아프리카도 갈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투입하냐가 문제인데 예. 전 세계 어차피는 지금 항공이 전 세계 우리 세계적으로 하루에 예. 9만 5천 대가 움직이던 그 세계 예. empty라고 표현합니다. 예. 스카이스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휴 항공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비행기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길이 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분들이 지금 왔을 때 우리나라 생활치료센터가 이미 어느 정도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 좀 거의 포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의료 자원은 예.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전세기를 도입해서 들어올 때 그 우리나라 내국인 현재 한국에서 계신 분들의 예. 의료 서비스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난 상황, 뭔가 급한 상황, 항상 윤리적인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간을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요. 정부가 지금 고민에 좀 빠져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을 향해 발끈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적절한 장당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범여권 같은 진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여당 열린민주당에 집중포하다. 공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봉주, 김의겸 등 겨냥 총선 후에 복당 합당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봉주 총선까지만 이별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손잡습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어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부적절한 장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요. 비공개 회의에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 뭐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먼저 여기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면 대통령께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아니었지만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언론의 지형, 언론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서 지금 창당 과정에 있죠. 그리고 저기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됩니다. 김선일 평론가.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범여권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방하는 걸 보면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호 이런 걸 좀 표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이란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네.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100%. 예. 지금 열린민주당은요. 예. 일부 강성 주장에 대한 닫힌 민주당이고 그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닫힌 공천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공론의 장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화 타협 이런 거에도 닫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의겸 그 후보가 이야기한 거와는 다르게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창당이다. 공당이 되기 어렵다. 사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매섭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에서 이 부적격 이 판정을 받거나 또는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에 지금 20명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 분들 중에 뭐 탈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즉 다시는 이제 복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당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비례대표 부분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내 비례대표들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당의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역시
이건 역시 친조국 성향이다. 뭐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최영철 편집이요. 네. 결국은 친조국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친조국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더불어시민당과 경쟁관계로 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지금 국회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재난에 시달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지금 지시라고 표현을 하시죠. 야당도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 야당도 저렇게 위성정당 만들고 저렇게 그 국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예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여당은 야당보다 더 큰 책임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정부와 함께 재난을 수습하고 재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분열돼서 국민들에게 동그라미를 어디에 칠지를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주권자에 대해서 주권자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열린민주당에 나오신 분들 중에 뭐 이름은 검증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멘트 나왔습니다. 그분은 청와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대통령께서 아직도 집권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을 분열시켜서 여당의 표를 분산시켜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노란색 민방위복 입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정말 국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전망하시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친문 그리고 친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에 좀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치는 퇴행하는 것이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은 또 앞번호를 받지도 못해요. 뒷번호를 받는다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해봐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우리한테는 좋은 일 되지 않을 거잖아.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정당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내놓을 정체성이 무엇이고 당의 정강이 무엇이고 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표는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여당의 그 떠받침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국정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년이 혼란의 연속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다음 기사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비례 후보들 여당 여권 비례연합 공천 앞번호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뒷번호입니다. 그래서 10번 이후 정도를 가고 앞번호에는 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다른 군소정당이나 그런 쪽 후보들을 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듣보잡 후보들 앞번호 주는 거 이해 못한다. 듣보잡 후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입장문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11번 이후 후순위 공천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이해찬 대표 원칙 무너뜨리면 안 된다. 열린민주 공천엔 역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입장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뭐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이런 모든 행태가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외면을 하게 만들거나 한 번 걸음 더 나가면 혐오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선거라는 건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악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중요한 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 버리면 이건 정당 정치, 대의 정치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것도 좀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결국 정치판 전체에 대해서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우리 최경철 의원님이 이미 표현했던 것 중에 집권 여당은 사실 권한과 책임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의 예. 표현 중에 열린민주당의 창당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전 최근에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그다음에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다. 이건 매를 스스로 버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적극적인 지지층 이외에는 아예 아마 외면할 거예요. 투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다 결국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과연 국민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까? 이런 비례대표, 비례정당 하나 세우는 거를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뭐 이번에 양쪽 당 또는 다른 군소 정당들이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이걸 다 놓고 그중에 어느 부분을 택해서 과연 투표를 할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투표가 된 다음에 나머지 정책들이 다 면죄부를 받거나 그거 봐라 우리가 결국 옳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대표, 비례후보 선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 끝난 직후에 바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선거법 문제가 많다는 거 지적됐기 때문에 바로 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앞서 나가려면 이런 추잡한 행태를 거친 다음에 그대로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걸 결국 유권자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못 막는 거고 참여를 할 때 정말 좀 제대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거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온 게 공천이 왜 그 지경이냐. 그리고 도대체 맨날 왜 퇴행을 하느냐. 이런 지적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타난 모습이요. 단순히 퇴행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이제 선거에 임하죠. 지역구 후보는 안 냅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데요.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비례 1번, 국민의당 비례 1번은요. 동산병원 최연숙.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의료봉사를 하고 온 곳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거기에 간호부원장입니다. 2번은 이태규, 3번은 권은희. 측근이죠, 여기는요. 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안측근 포진했다. 그리고 그러자 홈페이지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충성이 컨셉이냐? 그거 아마 2번, 3번 그 뒷번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동산병원의 최연숙 간호부원장. 봉사활동했던 곳인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안철수 대표의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전반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국민의당의 3대 지향점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편집위원, 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대표께서 귀국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좀 얕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고육책으로 보이고요. 고육책이다. 네. 지금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1번을 최연숙 간호부원장을 하신 거는 지금 상황을 고려한 나이팅게일 공천이 아닐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여러 분을 물색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저렇게 인적 풀이 얕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휘두른 개인 공천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에 안철수 당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치 보스의 입김이 거의 95% 정도를
그 차지하는 그런 안철수 대표를 빼면 별로 남는 게 거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라지면 저 정당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당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촉박성 그리고 인적 풀의 얕음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뭐 한계가 보입니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더 큰 당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렇게 앞으로 가시다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성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안철수 당이라는 색깔만 드러났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저 정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께서 좀 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창조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그렇다면 사천이란 논란이 또 불거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체성 이야기는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당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공직의 자리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그 접근의 그 평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소수, 최소화된 일부 소수를 빼고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략은요. 당에 정말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거로 최소화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모든 국민 내지는 모든 당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 비헌법적이고 비정당적인 정당성이 결여되는 그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철수 그 대표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타 정당들의 공천도 저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그 비례 공천으로 저는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한 것도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좀 더 정당성이 결여된 그 비례 명단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총선 때보다 이 비례 정당, 비례 후보를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비례 정당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착취 동영상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박사방 운영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분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사방 주범 신상 공개하라 청와대 청원 200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역대 최다 국민 동의를 얻었다.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요. 이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 방에 비밀방에 돈 내고 들어가서 그 논란이 됐던 동영상들을 본 사람들. 여기 뭐 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원. 이 회원들 신상 공개하란 목소리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다. 26만 명이 여성 성착취 채팅방에 참여했다. 여성단체 주장은 지금 26만 명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어요. 운영자 신상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하고 있고요. 주범은 텔레그램 채팅방 수십 개를 운영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최대 수만 명, 일부 여성단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에서 좀 논의하고 있거든요. 내일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요. 주범의 얼굴 신상은 공개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요. 회원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상 공개 조건 충분하다. 그런데 살인범 외에는 전례가 없다는 점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흉악범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번 경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법이나 피해 규모상으로 보면 법률상 신상 공개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일단 그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회원으로 아까 표현됐죠. 여기는 이용자라고 썼는데 이용자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일단 윤경호 의원님 여기서 핵심은요.
이 운영자, 주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용자에 대한 신상 공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예.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상을 공개하는 암묵적인 관행이죠. 예를 들어 살인, 흉악범, 다수의 살상.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범죄, 디지털 시대에 나오는 정말 엽기적인 범죄라고 지금은 적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다가 신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묘사되는 걸 보면 너무 과학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바로 합니다. 그런 과학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정말 반성도 했고요. 그동안의 사회적 감시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공개가 된 다음에 그게 악용 내지는 확대 재생산이 돼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회원 가입한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게 전례가 되기 때문에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신 이 경찰 내에 아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죠. 이건 뭐 내부 외부 같이 구성이 돼서 그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을 하자. 비록 이렇게 다수의 여론이 공개하자고 하지만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회원까지 공개를 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그거는 존중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정철 편집위원. 일단 운영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살인죄에 한해서 여태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피해자가 70여 명 정도 여성들이 있는데 일단 밝혀진 것만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칼만 안 들었, 흉기만 안 들었지 사실상 인격 살인을 한 겁니다. 인격 살인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용자들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격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기자 생활 한 24년 했는데 그때부터 몰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였나요? 그때부터 제가 24년 동안 계속된 것이 바로 이런 음란물이다. 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는 이런 것을 향정신성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정신을 좀먹게 하는 음란물입니다. 이게요. 그냥 어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요. 이게 악의 사회화가 됩니다. 나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이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몇 년 동안 기자 생활에도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음란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용자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영화도 좀 19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욕구를 소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만한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이러한 콘텐츠를 자신들이 소비를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소비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지 이러한 소비와 수요를 끊지 않느냐 이것은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6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 지금은 이제는 이런 거를 완전히 끊을 때 뭔가 근절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좀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탄올로 셀프 방역하려다 큰일 날 뻔했다. 어떤 여성분이요, 직접 소독제를 만들었는데 메탄올을 이용하신 거예요. 집안에다 뿌리다 급성 중독으로 병원 행위다. 메탄올,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박규수 교수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예. 우리가 이제 술 먹는 거죠. 술에 들어있는 예. 뭐 소주, 뭐 예. 맥주 이런 데 들어있는 에틸알코올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먹으면 가능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예, 먹어서 몸에 들어가서 좋지는 않죠. 숙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알데히드가 물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술이고 메틸알코올은 공업용이어서 예. 기본적으로 먹게 안 돼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 독성 물질이 나와서 예. 우리 뭐 몸에 특히 신체, 간, 뭐 눈.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아계셔도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실명하시고 아니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거 보시니까 혹시라도 다른 시청자들이 이러실 수가 이건 있어서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닦고 소독을 그렇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마시고 난 닦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지금 이분은 보니까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셨어요, 집안에. 왜냐하면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당장에 그냥 그 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또 소위 말해서 에어로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닦는 걸 원하시면 전혀 그 메틸알코올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에틸알코올을 구하셔서 이제 60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냥 락스 같은 거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닦으시면 되고 그걸 또 어떤 분은 락스도 뭐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뿌리는 분이 계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습기 폐질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게 에어로졸 공기가 되니까 코로 들어가지고 폐가 석화되는 너무나 지금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선의의 의지로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절대 저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꼭 이 메틸알코올은요 사실 심심치 않게 항상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잘못 오용을 하거나 뭐 이상한 게 잘못 사용해서. 이런 경우 차라리 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 이렇게 막 혼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메틸알코올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까? 아예 다른 이름으로? 뭐 그럴 필요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업용 원래 이제 세금이 다릅니다. 알코올의 세금이. 그래서 이제 공업용 차원에서 저렇게 만드는 건데 하여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헷갈려요 일반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알코올로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는 뭐 전쟁 때 저걸 모르고서나 먹어가지고 군인들이 대량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절대 안 됩니다. 메틸알코올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윤경호 의원님. 맹독성 농약과 비슷해요. 이 구매에 제한을 엄격하게 두면 이런 사태를 그래도 막을 수 있다. 방금 이 앵커가 명칭을 바꿔서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랬는데요. 과거에 맹독성 농약이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농촌에서 흔히 세척될 때는 자살에 그 극단적 선택에 활용이 됐을 때 그걸 막았던 결정적인 게 맹독성 농약의 판매와 유통에 엄격한 제약을 가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네요. 메틸알코올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엄격한 관리가 좀 있어야겠네요. 구매, 판매, 유통에 엄격한 제약을 두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느냐 연기하느냐 취소한 논란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역행하는 일본. 휴일 수십만 명이 벚꽃놀이를 나갔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마스크 안 끼신 분이 태반이에요. 일본 지금 전 세계 의심받고 있죠. 혹시라도 확진자 괜히 검사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또 걱정하게 만듭니다. 괜히 또 뭐가 확진자 늘어나게 되면. 일본만 특이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고 있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또 이런 모습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